낙폭과대주의 핵심은 너무 바닥일 때 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을 때, 손실난 사람들이 많이 손절하고 물갈이가 좀 됐을 때. 그럼 저희 설정도 끝냈으니까 아까 네. 낙폭 과대주도 보신다고 했잖아요. 바닥에서 좀 추세를 돌리는 그런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일단 낙폭과대주라고 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야 낙폭과대주거든요. 이거 이제 한번 좀 보면 일봉으로 보는 게 좋겠죠. 일봉으로 2019년부터 보면 요겁니다. 요거를 좀 더 짧게 해볼게요. 조금 더 짧게 해서 보면 2019년도 낙폭과대주. 이게 디오라는 종목인데요. 2019년도에 48,000원 하다가 16,900원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2019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급락하고 팬데믹 때 이제 완전 더 찍었죠. 그러면 48,000원짜리가 16,000원 갔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 네. 지금 그래서 16,900원에 사면 좋겠지만 바닥에 사는 건 욕심이고, 이건 지나고 보니까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주가도 안 오르고 오른다라는 확신도 없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치과를 안 가는 상황이. 맞아요. 이게 임플란트 관리. 맞아요. 그래서 치과 가서 입 벌리면 감염되는데 어떻게 막 실적 안 좋아질 거다. 막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런 걸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폭과대주의 핵심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거.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거. 네. 왜냐면 신기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서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낙폭과대주가 굉장히 매력적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 떨어진 게 마이너스 10%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손절한다. 사람들이 엄청 팔아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제 매도 압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다중바닥을 만든 거, 그리고 이평선이 정배열된 거. 차트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사야 되느냐, 여기서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거니까 여기서 사면 가장 좋았겠지만 네. 여기서 사도 안 되는 게, 이 기간이 2020년 3월부터 2020년 11월이거든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나라 지수가 2배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얘는 그냥 이 가격대에서 계속 머문 겁니다.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낙폭과대주를 할 때는 여러 번 오르고 내리고를 한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역배열이죠. 어떤 게 역배열이냐. 이게 121선이에요. 장기이동 평균선이 제일 위에 있죠. 네. 그 다음에 단기이동 평균선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걸 역배열이라고 해요. 그게 주가가 우하향했다는 뜻이거든요.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주가가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정배열이 됩니다. 장기이동 평균선이 밑에 있고 단기이동 평균선이 위에 있는.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 보시면 장기이동 평균선이 이제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여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가면서 단기이동 평균선이 5일선이 제일 위에 있고 11선, 21선, 61선 이렇게 정배열이 되게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때가 타이밍인 거죠. 그러면서 정고점을 넘어갈 때. 그리고 가장 여기서 핵심은, 그러면 이때도 정배열 아니에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이럴 때도 정배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5일선, 11선, 21선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선 왜 안 되냐? 전고점을 못 넘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요 61선 보이시죠? 네. 기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이동평균선도 기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좀 평평해지고 나서 여기 보시면 121선, 61선 평평해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고 장기이동평균선의 하락이 멈춘 이후에 정고점을 넘어가는 거. 그거는 여러 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이 물린 사람도 주식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악성 매물, 물린 사람들의 매물이 조금 많이 사라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오, 그러네. 여기 돌파하고 나서는 뭐 오르락 내리락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가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4월까지. 네. 그래서 낙폭과대주의 핵심은 너무 바닥일 때 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을 때, 손실난 사람들이 많이 손절하고 물갈이가 좀 됐을 때, 정배열이 장기이동 평균선이 하락을 멈추고
정배열이 됐을 때, 아. 정고점을 넘어섰을 때 사는 게 중요하다. 아, 바닥에서 사는 게 핵심이 아니라 바닥에서 사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 바닥에서 사는 건 신의 영역이에요. 정배열로 바뀌었을 때 그렇죠. 그때가 타이밍이다. 그 낙폭과대주들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 좀 많이 올라온 다음에 사도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버리는 게 저는 핵심이에요. 저 이것도 궁금했어요. 네.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손절을 하고 싶어지는 타이밍이 30%에서 10% 마이너스가 됐을 때잖아요. 네네. 그게 지지, 저항 네. 이렇게 불릴 수 있잖아요. 차트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차트에서 지지 저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한번 좀 볼까요?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제가 빨간 선을 하나 그어놨잖아요. 이게 저항선이에요. 여기서 한번 못 뚫었죠? 여기서 못 뚫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못 뚫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항선. 그런데 이걸 한번 뚫고 나면 네. 저항선은 지지선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죠, 다시. 네. 그게 지지와 저항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의 주식을 샀어요. 네. 10,000원의 주식을 샀는데 1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좀 더 살 걸 그 생각 하지 않을까요? 하죠. 엄청 많이 하겠죠. 네. 그런데 15,000원에서 주가가 떨어져서 13,000원, 12,000원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가 샀던 가격이 왔는데 좀 더 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지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000원이 깨졌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속이 타겠죠. 네.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맞아. 그러면서 뭐 7,000원, 6,000원 갔다가 다시 10,000원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사고 싶은 가격이었는데 6,000원을 받기 때문에 팔고 싶어지죠.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저항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지지선이었는데.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은 같은 건데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네. 뭐 저점과 저점을 이어놓은 추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고점이 있는 그 가격선 네. 그런 것, 뭐 그런 선들, 그 다음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었던 가격대, 매물대가 있는 선들, 이런 것들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근데 네. 한 방에 딱 그으셨잖아요. 가장 지지와 저항이 되는 선을 가장 빠르게 쉽게 찾는 방법 하나 알려주세요. 일단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는 지지와 저항은 전고점, 전저점, 그게 지지와 저항이라고 보고, 왜냐면 그 가격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넘어서면 좀 뭐 달라질 수 있고, 그 밑으로 그 가격보다 더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오면 싸 보여서 매수가 들어오는 전고점, 전저점, 그리고 추세선, 저점끼리 이은 추세선, 고점끼리 이은 추세선, 이 두 가지가 지지저항 역할을 좀 많이 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 그게 지지와 저항 역할을 좀 한다. 그럼 차트에서 초보자들이 꼭 봐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차트에서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꼭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거. 네. 차트가 정답이 아니다. 차트를 보고 나서 꼭 내재 가치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왜냐면 차트가 보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차트만 보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좋아서 올라가는 건지 수급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그건 뭐 작전인지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차트를 보고 진짜 이게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 좋아서 올라가는 건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점. 그럼 내재 가치 분석이라고 하면 뭐 지표들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PER, PBR 가장 쉬운 거잖아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럼 그거 보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뭐 재무제표 보는 네. 법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재무제표 너무 어렵잖아요. 진짜 그렇죠? 어려워요. 저는 이제 상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뭐 회계나 그다음에 투자론 이런 거 배워서 아는데 일반인 투자자들이 사실 거부감부터 들어요. 저는 그냥 영업이익이 늘어나는지 요 정도만. 맞아요. 아 그래요? 그것만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회계사처럼 잘 알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고요. 일단 가장 어려운 거는 기초서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금 HTS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요새는 네네. 너무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국민주죠. 삼성전자를 한번 좀 볼까요? 네. 재무제표는 제가 예전에 교육받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회계 지표 같은 거는 향수 같다.
향수? 향을 맡으면 좋은 거지. 그걸 마실 필요까지는 없다. 오, 물론 이제 괜찮다. 회계사만큼의 지식이 막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주식 투자할 때.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건 있으면 좋은 건데 그렇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PER, PBR이겠죠. 네. 삼성전자 PER 얼마일까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9.87. 그렇죠. 이거는 이제 현재 실적 가지고 나온 PBR이고 네. 이제 12개월 예상 실적. 앞으로 삼성전자가 얼마큼 돈 벌 것이다. 이런 거 추정치가 있잖아요. 8.38. 싸네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10배가 이제 기본이라고 보면 돼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업종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반도체 업종에. 그렇죠. 근데 친절하게도 여기 업종 PER이 나와 있네요. 오. 그러면 업종 PER보다 낫네? 그러면 싼 거야. PER은 오케이. 그러면 실적을 봐야 되겠죠. 실적이 좋아지는 게 좋을까요? 안 좋아지는 게 좋을까요? 좋아지는 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실적 추정치도 나와 있습니다. 네.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실적 추정치가 나와 있죠. 영업이익을 보면 51조, 60조, 60조 9천억, 63조 점점 늘어나네. 그러면 오케이. 물론 이제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네네네.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로 한번 좀 보죠. 네. 재무제표로 보면 손익계산서에 아까 이익이 늘어나는 걸 봤잖아요. 네. 그러면 대차제표를 봐야 됩니다. 손익계산서, 대차제표, 현금흐름표 이 세 개를 보면 되거든요. 네.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개씩만 보면 돼요. 이익이 늘어나는지 매출이 늘어나는지 그다음에 대차제표에서는 가장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땐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부채. 네. 왜요?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이익 잘 내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으면 결국은 주가가 떨어졌다가도 올라가는데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위기에서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볼 건 되게 많아요. 유동자산이 많은지 뭐 현금이 많은지 이런 거 보면 다 여러 가지를 보면 좋죠. 그 중에 가장 하나만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부채라고 봅니다. 부채가 많으면 이 종목은 좀 덮어라. 경기가 엄청 좋을 때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레버리지 일으켜서 확 일어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안 좋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그런 것들을 좀 찾기 위해서 대차제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많은지, 부채 비율이 삼성전자는 자산이 315조인데 부채가 120조 뿐이 없네. 그러면 뭐 50% 미만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우량한 겁니다. 200% 미만이면 뭐 투자 가능하다. 그런데 막 200% 넘어간다? 네.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 네. 그러면 2, 3년 이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 금리가 올라간다? 버틸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대차제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래도 부채가 많은지 정도도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밑에 있죠. 현금흐름표. 네. 현금흐름표는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현금흐름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있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있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딱 한 개는 봐야 돼요. 어차피 이제 손익계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플러스냐 아니냐. 이게 마이너스인 거는 그냥 안 보는 게 좋다. 지금 회사가 돈을 못 벌고 돈을 있는 못 거니까. 벌고 있는 거다. 뭐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 이거는 해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는 기업이라고 나쁘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그 기업이 성장 기업이냐 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거지 좋고 나쁨을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손익계산서에서는 뭐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좋고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인지 그다음에 대차제표에서는 부채가 너무 높지 않은지 그다음에 현금흐름표에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늘어나는지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이거 확인하는데 HTS에서 2분 안 걸리거든요. 재무제표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컨센서스에 가면 네. 뭐 추정치가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추정치가 어때요? 이런 것들은 나오니까 근데 이게 맞아요? 잘? 안 맞죠. 이게 왜냐면 애널리스트 추정치라서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한 번 보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네네. 이렇게 딱 보고 스크리닝해서 여기서도 골라내는 거죠. 왜냐하면 네. 아까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종목을 고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한 3, 40종목이 걸러져요.
그럼 3, 40종목 어떻게 다 분석을 해요? 한 종목 분석하는데 적어도 4, 5시간 이상은 걸릴 텐데 40종목 하면 일주일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쳐낼 건 쳐내야죠. 재무제표 보니까 영업이익이 줄고 있네? 얘는 안 돼. 부채가 많네. 얘는 안 돼. 이렇게 하면 걸러질 거 걸러지고 한 4, 5종목 정도 남는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심플해요? 네. 네. 괜찮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종목을 너무 내 맘대로 선정을 했구나. 맞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이제 누구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개인 투자자한테 이런 건. 저는 이게 제가 업계에 있으면서 뭐 듣고 배우고 한 것들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학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누구도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알려주지 않아서 그냥 밸류에이션 싼 거 하면 돼. 뭐 같이 뭐 이렇게 PER이 낮은 거 사면 돼. 뭐 혹은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 주식 사면 돼. 이런 이야기는 해주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투자자들. 저 사실 더 궁금한 게 더 많은데 네.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과외를. 오늘 또 여기 책에다가 다 그런 비법들을 넣어 놓으셨다고 하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은 차장님한테 이런 방법들을 배우긴 했지만 업황으로도 네.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현 시장에 대비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업황을 공부해야 되는 게요. 네. 사실 저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종목을 고르면 참 좋은데 우리가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밸류에이션이 싼 게 좋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엄청 들었어요. PER이 싼 게 무조건 좋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이거는 사실 PER이 싼 거 사는 게 좋아. 이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지금 작년, 재작년에 아까도 삼성전자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PER 싼데 주가 왜 이렇게 떨어져요? 맞아. 그리고 영업이익도 그렇죠. 그렇게 좋은데. 네. 왜 주가 이렇게 떨어질까요? 그거는 이제 업황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이제 부족할 때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거든요. 네. 2018년도에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쌌어요. 그때 6배, 7배 PER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뭐 삼성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삼성전자 반도체도 사이클 산업이었어요. 그때 사이클 산업이었는데 사이클이 좋은 호황인 사이클에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가장 높을 거잖아요. 이익이 올라가는 속도를 주가가 못 쫓아가면 PER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호황이 꺾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익이 떨어지겠죠. 네. 이익이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다시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 고점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을 때 주식을 사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2018년도에 삼성전자의 PER이 싸기 때문에 PER이 낮기 때문에 매수했다? 그러면 1년, 2년 동안 굉장히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이제 이익이 높은 사이클에서 하향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익이 그때 가장 높았는데 내년도 이익이 떨어진대.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PER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투자할 때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서 팔아라. 네, 팔아라. 그러니까 저퍼라는 거는 그때 이익이 최정점이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이클이 안 좋아져서 떨어지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익이 안 좋아지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도, 2019년도에 이익이 반토막 났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지금 다시 비싸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가 업황의 바닥이 잡힐 때다. 그렇죠. 그럼 지금 현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네. 지금은 그래도 저는 조금 싼 거라고 봐요. 이익 추정치가 얼마나 낮아질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7월 달이 되게 중요한 게 7월 달에 삼성전자가 이제 7월 7일에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잠정 실적이겠죠? 네. 그리고 셋째 주 정도 되면 앞으로 자기네들의 전망치를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망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추정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를 아니면 이제 향후 이익 전망을 발표를 하겠죠. 그게 얼마나 낮아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 지금 싼지 아니면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7월 달에 이익 추정치를 보고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버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좀 굉장히 좀 싼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2, 3년 뒤를 본다면 네. 지금 삼성전자는 저렴하다. 다들 똑같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요. 그 말뿐이 할 수가 없어요.